자, 이번 강의는 교재 117페이지입니다. 117. 자, 4번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이 나오는데, 일단 1번 해가지고, 조서 작성의 원칙이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죠?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된다. 뭐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정한 조건하에 기재된 조서는 증거 능력이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2번 조서의 열람, 낭독, 증감, 변경, 청구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서 조서를 다 작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피의자에게 열람 보여줘야죠. 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어떻게 해요? 열람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낭독, 읽어주거나 해가지고 확인을 구하게 되고요. 그랬더니, 만약에 피의자가 증감, 늘리거나 감할 부분이 있다라고 변경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를 주소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원래 처음에 그 진술도 완전히 안 보이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읽을 수 있게 냅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3,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 보호해가지고, 자, 이제 의견이 없어요. 그죠? 그럼 다 끝나면 이제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어떻게 해요? 의견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또 조서의 간인, 사이에 도장을 찍고요. 마지막으로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자인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도 서명하고 날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에 또 판례가 나와 있지만 이런 피해자의 자필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간인 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수사 과정을 기록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이게 이런 얘기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조서는 잘 꾸며져 있는데 이제 조서 내용과 달리 그 뒤에서 어떻게 해요? 발로 때린다던가 또는 쥐어 박는다거나 또는 고문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 과정을 어떻게 해요? 투명하게 기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지만 언제 몇 시에 도착했는지, 그 다음에 조사를 언제 시작하고 끝났는지, 그 다음에 이분이 언제 화장실을 갔는지, 식사를 했는지, 대지를 신문했는지, 이러한 사정들을 다 하게 돼요? 기재하게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이러한 수사 과정은 피의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참고인을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게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이죠. 장애인 등의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장애인인데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244조 5의 1호에 나와 있지만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의사 능력이 어떻게 해요? 미약할 때는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용해가지고 연령이나 성별, 국적 등으로 또는 심리적 안정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너무 어리다, 그죠? 한 11살, 12살 아버지가 있는 게 좀 편하잖아요, 그죠? 또 아니면 또 외국인이다, 그래가지고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손, 발 다 한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칙해가지고 어떻게 보호하느냐? 좌측 맨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시면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속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은 받을 수가 있지만 아버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친한 친구가 같이 온다, 동네 엉아가 같이 온다,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나 또는 친지분 이런 분들과 어떻게 해요? 동속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측의 핵심 판례는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신뢰하는 사람을 동석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피의자는 말도 좀 잘 못하고 좀 어리버리하시고 좀 이렇게 좀 약간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편하냐면 요 신뢰관계에 있는 분, 이분한테 물어보는 게 더 편할 수가 있거든요. 이분은 말이 잘 통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동석을 시켰는데 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내용을 기재했을 때 그것이 신문조서로서 유효하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우측 판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이를 허락한 경우에도, 다시 말하면 동석을 허락한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신하여 진술을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그죠? 동석시키는 이유는 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증언을 원활하게 청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분이 진술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사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 조서로서 증거 능력을 취득하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동석한 사람이 이 사람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예, 죽였습니다. 이런 거는 그 사람 자체의 무슨 참고인 조서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피의자 조서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피의자 조서로서 그것을 유죄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피의자 진술의 영상 녹화입니다. 또 이것도 뭐 이런 거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해야 안 때리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영상 녹화를 해야 나중에 지가 다 진술해 놓고서는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피의자 진술 과정을 영상으로 어떻게 해요? 녹화하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밑에 박스 밑에 동그란데 1번 영상 녹화하기 위해서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뭐 하면 돼요? 알려주기만 하면 충분한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자, 지금 영상 녹화 중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영상 녹화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됩니다. 라고 해야 영상 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이것이 뭐죠? 원칙인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인데, 영상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하지 않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녹화할 수가 있지,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시작을 했는데, 영상 녹화하다가, 이 자식이 말을 안 들어, 몇 대 주워 박으려고 어떻게 해요? 영상 끄고, 그리고 몇 대 주워 박은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녹화 시작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먹으면 안 되고요. 전체에 대해서 영상 녹화를 처음부터까지 다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사가 한 번만 한 경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여러 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요때 한 번 신문을 했고 그 다음에 요때 한 번 신문을 했고 또 요때 한 번 신문 3회에 걸쳐서 했을 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녹화해야 된다는 의미를 전체에 대해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영상 녹화하지 않았더라도 두 번째 신문 절차 시작할 때 영상 녹화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3번이에요. 자, 이제 신문이 다 끝났어요. 그럼 종료가 되면 영상 녹화도 끝내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신문 조서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 열람시키고 읽어줬잖아요. 근데 영상 녹화까지 또 다 봐야 되느냐. 그 앉아가지고 어떻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꼭 봐야 될 필요는 없고요. 끝나자마자
원본을 뭐 하면 되냐면 봉인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상 녹화물을 어떻게 해요? 봉인하고 그 봉인한 장소에다가 피의자는 서명 또는 변호인 앞에서 죄송합니다.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게 됩니다. 굳이 안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상 녹화 끝나면 끝나자마자 영상 자체를 어떻게 해요? 봉인하고 그 봉인한 영상 자료에 대해서 피의자가 뭐 하면 되는 거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2번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느냐?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영상 녹화물 자체가 독립된 증거로서 가치가 있느냐 또는 탄핵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거죠. 만약에 이게 적절한 거라면 굳이 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신문에 피의자를 신문에서 뭘 만들어요? 조서도 만들고 그 과정을 뭐 하고 있는 거죠? 녹화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조서뿐만 아니라 이 녹화물도 증거력이 똑같이 인정이 된다면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조서를 받겠어요? 그냥 녹화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피의자 신문 조서가 독립된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요. 영상 녹화물은 독립된 증거로서는 적절치 않은 겁니다. 그러면 왜 하느냐? 2번이죠. 기억 환기를 위한 증거로 제출한다든지 그 다음에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검사가 물어봤습니다. 사람 죽인 거 맞습니까? 안 죽였대요. 당신 아까 피의자 조서를 작성할 때는 죽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기억이 없대요. 이럴 때 영상물을 틀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봤더니 제가 사람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런 용도로만 쓰인다는 거죠. 영상물 자체가 독립된 증거로서는 뭐 할 수 없어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핵심 판례 가지고 첫 번째 판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영상물이 만들어지면 영상물이 아니죠, 그죠? 자, 이건 뭐냐면 수사기관이 지금 신문 조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을 피의자에게 읽어 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읽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이라는 말은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문 조서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 형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날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 또는 서명 날인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간인이라는 걸 찍어야 돼요, 중간에. 그래서 만약에 간인이 없다면 이것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요 피의자 신문 조서 같은 경우는 아주 적법한 확실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라도 결하게 되면 증거 능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전문수사자문위원회 참여와 전문수사자문위원회의 지정이란 말이 나와 있죠. 우측에 보시면 도입 취지가 나와요. 그죠? 요즘에 보면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그 해외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으러 경찰서를 갔어요. 경찰서를 갔는데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국제면허증 발급받아 앉아있는데 저한테 전화 오는 거죠. 전화가 오는데 받았더니 받자마자 끊어져요. 그죠? 뭔지 아시겠죠? 이제 됐죠? 그래서 제가 앞에 경찰관이 있길래 아니 이거 받자마자 끊어지는 건 뭡니까? 그랬더니 경찰관이 저도 수십 통 와요 뭐 이런단 말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보이스피싱이 이거 경찰관한테도 검사도 그렇습니다. 검사도 제 친구도 그런데 이렇게 요새는 좀 많이 뜨면 옛날에 보면 대출 문자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죠? 검사들 회의하고 있는데도 그냥 대출 받으라고 막 문자 오고 그런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범죄가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든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다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것을 포함하기 위해서 전문 수사자문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2번, 자 그러면 이러한 전문 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취소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검사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는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 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지정을 검사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2번, 자 이런 지정이 있었는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아요. 공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번원이요. 누구한테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전문 수사 자문위원회 참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분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지정이 되어 있다라서 그분이 뭐 수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사는 누가 하는 거죠? 검사가 하는 거겠죠. 근데 검사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쭉 검사가 수사라는 과정에 보니까 이건 난 모르겠고 이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인정되는 때가 있겠죠. 또 아니면 또 변호인이나 피의자 측에서 이거 모르면 물어보기나 하세요. 자문위원한테 물어보세요라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자문위원이 수사 절차에 참여하고 자문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검사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취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 이분들에게 당연히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고 또 여비 등도 당연히 뭐 할 수 있겠어요? 지급할 수가 있겠죠. 그냥 넘겨보시면 벌칙과 공무원의 의제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뭐냐면 공무원도 아니고 사적인 분이 수사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요. 비밀을 누설할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뭐 강간 사건에 대해서 자문해놓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다가 오늘 강간 사건 웃긴 새끼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려버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처벌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전문 수사위원은 원래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공무원으로 봐서요. 공무원에 관한 직무집행에 관한 범죄를 당연히 이분에게 적용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뭐 2년 이하의 징역 이런 거 외울 건 없고요. 요 전문 수사 자문위원도 비밀 등을 누설하게 되면 뭐 받을 수 있어요?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정도만 크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입니다. 첫 번째. 참고인 주사죠. 자, 다시 말하면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피의자고요. 피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을 부숴서 조사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뭐라는 거죠? 참고인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이 참고인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는 당연히 강제 수사가 아니라 뭐죠? 임의 수사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의 방법에서 1번. 강제로 송환당하지 않습니다. 누군요? 참고인은. 또 강제로 신문당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돼 있죠.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시, 조소 방법 등은 피해자에 대한 것과 같아요. 다만 피의자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데 반하여 참고인은 진술조서를 작성하고요. 또한 참고인에 대하여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죠. 자, 피의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진술한 것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어떻게 해요? 당신 말하면 불리할 수 있어. 말 거부할 수 있어. 라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있지만 참고인의 경우에는 자기가 말을 했다 해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물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인데 따라서 굳이 진술 거부권을 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가해자는 누구예요? 피의자죠. 그러면 피해자는 당하신 분은 일종의 뭐예요? 가해자, 피의자가 아니니까 이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참고인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막 범죄를 당해가지고 막 심장이 울렁울렁거리고 막 뭐죠? 막 지금 뭐 트라우마에 빠진 상태예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뭐죠? 어려운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뭐냐면 3번 해가지고 결론 보시면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동속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를 신문할 때요? 피해자를 신문할 때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장애인하고 비슷한 거죠. 만약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뭐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라면 이런 분도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뭐 할 수 있어요? 동속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죠? 당연히 진술 등을 방해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피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참고인 조사라고 하고요. 실제로 참고인은 뭐 목격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피해자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참고인 조사는 방법에서 1번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임의 조사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참고인을 강제로 조사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뭐 진술할지 말지는 참고인 마음이긴 하지만 진술 거부권을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고지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뭐 나이가 13세 미만이거나 정신 능력이 떨어져서 진술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신뢰 관계에 있는 자와 동속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수사 과정을 뭐죠? 기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피의자 마찬가지로 참고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수사 과정을 뭐 하게 돼요? 기록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4번 참고인 조사 시에도 영상으로 녹화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 경우는 수사에 필요한 때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차이점 아시겠죠? 피의자는 영상 녹화할 때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만 뭐 하면 돼요? 고지하면 되고요. 그 사람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 받을 필요는 없었죠. 그렇지만 참고인에 대한 조사에서 영상의 녹화의 경우에는 그의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녹화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참고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느냐 필요성이 이건데 자 일단 우리가 피의자 조서는 언제나 임의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뭐죠? 원칙인 거예요. 그죠? 다만 검사는 일의 공판 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강제 구인의 필요성은 좀 인정하고 있다는 정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6번 증인과 참고인의 구별이 나오는데 일단 참고인과 증인은 피의자,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어디서 진술하는지가 다른 거죠. 참고인은 진술기간 어디서 진술합니까? 수사기관에서요. 증인은 어디서 진술합니까? 법원이나 또는 법관에 대해서요. 또 구인 여부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느냐? 자, 참고인은 강제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이게 뭐죠?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증인은 구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증인으로 지명하게 되면 와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증인으로서 됐는데 안 온다면 증인은 뭐 할 수 있어요? 구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인의 의무, 출석할 의무 없고요. 더 선서할 의무 없고요. 증언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 구인할 수도 없고
또 증언 안 한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을 가할 수는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증인은 출석할 의무가 있고요. 선서할 의무가 있고요. 증언할 의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출석해서 증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 온다면 증인은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죠. 유사성, 제3자 대상이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유사성이라는 말은 피의자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뭐예요? 참고인과 증인이 있는 거죠. 근데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참고인. 법원이나 판사 앞에서 증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증인. 이렇게 되고요. 참고인은 의무가 없죠. 뭐 출석할 의무, 증언할 의무, 선서할 의무가 없으니까 참고인의 진술을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 없다, 구인할 수는 없고요. 이에 반해서 법정에서 하는 증인은 출석할 의무가 있고 증언할 의무가 있고 선서할 의무가 있으니까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양가리 2번 감정, 통역, 번역의 뭐죠? 위촉. 뭐 특별한 건 없죠. 그죠? 수사기관은 감정이나 통역이나 번역을 뭐 할 수 있어요? 위촉할 수가 있죠. 2번 구별 개념 해가지고 수사상 감정 위촉은 임의 수사예요. 그죠? 동의가 필요한 거죠. 법원의 증거조사 방법을 하는 감정과 뭐가 돼요? 구별된다는 거죠. 그죠?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용어도 좀 다르고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감정 해가지고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할 때는 누구의 허가를 얻으세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감정을 할 수 있고 감정인은 이러한 처벌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뭐 해야 돼요? 제시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사상 감정 위촉해가지고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에 뭘 얻으세요? 허가를 얻어서 타인의 주거 등을 뭐 할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나 사체를 등을 어떻게 해요? 회부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허가장을 뭘 해야 돼요? 제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의 조회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감정과 수사상의 감정 위촉은 무엇과 차이점이 있는 거죠? 뭐죠? 법원에서, 수사기관에서 하는 감정과 차이점이 있다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실 조회해가지고 공무소의 조회죠. 자, 이런 거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 공무사, 기타 공사단체에서 뭔가를 조회할 필요가 있다면 그러한 사항을 보고해 줄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보고를 받은 기관은 뭐죠? 상대방인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사에 관해서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요구를 받은 기관은 보고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것도 강제 수사로 봐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통솔은 일단 원래는 보고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안 한다 그래서 검사가 뭐 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행 강제 방법이 없고요. 또 이러한 보고를 요구하기 위해서 영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 수사가 아니라 임의 수사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통솔이고 판례의 입장이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강의 때 챕터 2 해가지고 강제 처분과 강제 수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